예,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의 최리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시모스 반도체 기술의 역사와 발전 방향이라는 것인데, 우선 기본적으로 반도체 역사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로직 기술들 하기 위해서 쓰였던 시모스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고, 그 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공정을 갖다가 사용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로직 시모스 기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돼 나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중에 이런 모양의 것들을 갖다가 보신 기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빵판이라고 부르죠. 빵판이라고 불러가지고 이 위에다가 무슨 트랜지스터라든지 아니면은 이건 스위치고 이제 뭐 레지스터라든지 뭐 캐패시터라든지 이거 이제 트랜지스터고 이건 LED인데 이런 것들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전력을 갖다 붙여가지고 작동하게 하는 이런 어떤 키트를 사가지고 놀던 기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갖다가 평면에 구현한 것이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반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뭐 캐패시터라든지 레지스터라든지 아니면 트랜지스터라든지 이런 액티브한 소자 또는 패시브한 소자들을 갖다가 평면에다가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갖다가 집어넣는 것을 갖다가 이제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위를 갖다가 그 배선으로 연결한 것을 에치아웃을 한 다음에 보면은 이제 이런 카파 배선들이 다 보이는 것이고요. 이제 단면으로 잘라 보면은 이런 모양이 나오죠. 이런 모양이 나오고, 요 밑에 보면은 이제 트랜지스터들, 캐패시터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걸 갖다가 이제 메탈 배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쭉 올리는 것이고, 이런 올리는 라인은 이 숫자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뭐 10개에서 요즘에는 이제 13개, 14개 막 이런 식으로 배선 라인이 올라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 고속도로들을 갖다가 이렇게 위로 짓듯이 올라가가지고 일로 이렇게 통과를 하게끔 한다라고 배선을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트랜지스터는 보면은 뭐 이렇게 뭐 트랜지스터 모양들, 제가 이거는 이제 32나노의 아마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트랜지스터일 텐데 그런 걸 갖다 예제로 써보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거의 한 10억 개, 20억 개, 거의 곧 좀 있으면 이제 100억 개 정도 수준으로 한 칩에 들어갈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들어가고 있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를 갖다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잘 설명해 볼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이 도시를 짓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생각해 봤더니. 그러니까 도시를 갖다 짓는데 뭐 이 도시 안에는 뭐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뭐 다른 역할하는 빌딩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발전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도시를 짓고 그다음에 도로를 짓고 전기를 집어넣어 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도시를 짓는 것이 IC를 짓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짓는 방법이 이렇게 집을 한 채를 짓고 옆에다 또 집을 짓고 옆에다 집을 짓고 이런 식으로 짓는 방법이 아니고 한 번에 찍어서 짓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도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장을 찍듯이 빵 찍고 거기서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고 또 빵 찍고 필요 없는 부분을 걷어내고, 그러면서 그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그 수십억 개의 그런 어떤 그 집들과 빌딩과 도로들을 갖다가 한꺼번에 만드는 방식으로서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IC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는 기초적으로 저희가 이해하도록 말씀드린 거고요.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반도체 디바이스의 히스토리, 그 다음에 모스펫이라는 것의 스케일링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3D 인테그레이션이라는 게 제가 연구하는 부분인데 이제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렇게 관객이랑 같이 있어야지 이걸 물어보면서 하는데,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분이? 자, 이분하고 경쟁자의 관계이다라고 많이 소개가 되죠. 자, 이분은 많이 보시는 분이죠. 이분이 에디슨은 맞습니다. 이분이 에디슨은 맞는데, 물론 에디슨의 가장 강력한 그 경쟁자는 테슬라지만 이 양반은 테슬라가 아니고 이분은 이제 에디슨이죠. 전구를 만드신, 전화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 그레이엄 벨이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입니다. 전화를 갖다가 처음으로 페이턴트를 냈고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떤 이분을 갖다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발명가로서 이해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스티브 잡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발견을 통해서 굉장히 큰 기업을 만드신 분이죠. 이분이 반도체 역사에서 이분도 모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자,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이 페이턴트가 처음에 1876년도에 전화기 페이턴트가 이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 만들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AT&T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1883년도에 만들어서 이제 전화 서비스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전선을 이어가지고 이 미국 전역에다가 이 전화 서비스를 하면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전화 페이턴트라는 것이 곧 만료가 되는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페이턴트는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만료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 페이턴트만 풀려봐라, 내가 들어가서 이걸 바꿀 것이다라고 계속 벼르고 있던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AT&T 이 회사도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얘네들이 들어오는 것 같다, 우리가 경쟁자를 막으려면은 무엇인가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어떤 식이었냐면 그냥 전선을 이용해가지고 전화 시그널을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뭐 얘기를 하면 그걸 전기 시그널로 보내가지고 저쪽에서 받아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전선의 길이에 따라서 계속 시그널이 줄어들고 어테뉴에이션이 되는 거죠.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어느 일정 거리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알아들을 수 없게 됩니다. 전화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리의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거리의 한계가 없이 더 멀리 보내면은 그럼 우리 전화 서비스를 계속 쓸 것이다 라는 게 AT&T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컨티넨탈 서비스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쪽에 동부에서부터 이쪽 샌프란시스코까지 전화로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했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게 됩니다. 1915년도에.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는 거냐면 중간에 이 시그널이 죽을 때마다 이것을 갖다 앰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증폭을 시키는 거죠. 증폭을 시키는 앰플리파이어를 계속 중간중간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 서비스를 1915년도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고 이제 AT&T가 벨랩이라는 것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어떤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이런 앰플리파이어는 어떤 식으로 만들었어야 하냐면은 서모다이나믹 트라이오드,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진공관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형태의 진공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진공관을 쓸 때 이 그러니까 진공관을 놓고 여기다 강력한 전압을 걸어가지고 여기를 갖다 열고 닫으면서 전류를 갖다 흐르게 하는 방법인데, 이게 열도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 진공관이다 보니까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깨지기도 굉장히 잘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자꾸 갈아줘야 되는 거죠. 메인테넌스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벨랩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안 깨지는, 그러면서 증폭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숙제를 갖다 푼 사람이 바로 요 세 사람이죠. 벨랩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죠. 이 사람이 존 바딘이고, 이 사람이 윌리엄 쇼클리, 그다음에 이 사람이 월터 브레이튼이라고, 이분들이 1947년도에 저머늄을 가지고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만들어냅니다. 이거는 솔리드 스테이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체 상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기로서 이 증폭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깨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오래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했었고, 그 프로젝트를 이끌던 사람이 바로 요 윌리엄 쇼클리라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윌리엄 쇼클리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공헌을 남겼는데, 문제는 이분은 굉장히 독특한 매니저였어요. 굉장히 성격도 안 좋고, 그래서 부하에 대한 의심도 많고, 뭐 강하게 드라이브하는 부분도 많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떤 숙제를 줬죠. 이 두 사람한테. 이 같은 팀원이었는데, 근데 이 두 사람이 그것을 갖다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트랜지스터를 갖다 만들었는데, 벨랩에서는 볼 때 이 두 사람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컸고, 윌리엄 쇼클리의 아이디어를 갖다 같이 집어넣었을 때는 그러면 특허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이 사람을 빼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은 굉장히 화가 나죠. 화가 나가지고 여기다 굉장히 회사에도 컴플레인을 많이 했고, 또 새로운 발명을 해가지고 자기가 본인의 특허를 또 만들어냅니다. 아무튼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그런 어떤 관계를 겪으면서 이 두 사람은 벨랩을 떠나게 되고, 윌리엄 쇼클리도 나중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쇼클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본인의 고향인 팔로알토,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로 가게 되죠.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창업한 것이 이제 쇼클리 세마이컨덕터라는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쇼클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실리콘밸리에 실리콘을 가져온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라는 게 원래 그렇게 반도체를 하던 데가 아니었는데, 이 윌리엄 쇼클리가 이 반도체를 본인이 오면서 이런 반도체 쪽을
했기 때문에 이게 실리콘밸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의 아버지다, 실리콘밸리 만든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듣게 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옮긴 이후에도 윌리엄 쇼클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쇼클리 세미컨덕터를 했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분의 매니지먼트 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쉽게 말하면 아랫사람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과 일을 같이 못하겠다,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해서 8명의 탈주자가 생기죠.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을 다 모았는데, 그 8명의 탈주자를 갖다 에이트레이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8명의 배신자들 이렇게 부르는데, 그 8명의 배신자들이 도저히 못하겠다로 나가서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페어차일드라는 회사에서 좀 이따 나오겠지만 IC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IC를 만들고 본인들의 회사를 만들겠다고 해서 다시 회사를 만들게 되죠. 그 회사가 바로 그 유명한 인텔이라는 회사가 되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47년도에 저마늄을 베이스로 벨랩에서 저마늄 트랜지스터를 만듭니다. 이 세 명이. 그리고 이 세 명은 1950년대 노벨상을 바로 받았죠. 같이 받게 되었고, 그것들을 계속 연구를 했고,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 1958년도에 이분이 이제 잭 킬비라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있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평면에다가 여러 가지 소자를 붙여가지고 평면으로 만드는 것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8명의 배신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밥 노이스, 로버트 노이스죠.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데, 이분도 실리콘 기반으로 된 소자를 갖다가 이렇게 평면에다가 붙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것을 만듭니다. 바로 이렇게 붙여서 만들게 되는 걸, 요걸 갖다 이제 우리가 인테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잭 킬비는 2000년 초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이분도 사실은 같이 받았어야 됐는데 밥 노이스는 못 받으시죠. 이 노벨상을요. 왜 못 받으신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이분은 1987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2000년도까지 살아계시지 못해서 원래대로라면 같이 받았어야 됐는데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노벨상은 많은 사람들이 누가 더 오래 사느냐, 그 경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분들이 그 생각을 했을지 생각을 안 했을지 모르지만, 요 IC, 그러니까 평면에 이렇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큰 사실은 산업적인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산업을 일으킨 배경이죠. 바로 이렇게 평면에 붙이면서 한 것이. 왜냐? 이렇게 평면에서 붙여서 만들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한 번에 깔고 깎고 깔고 깎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한 개를 만드나 두 개를 만드나 세 개를 만드나 만드는 데 대한 돈은 그다지 많이 더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 때는 한 개를 만들면 100원, 두 개를 만들면 200원, 세 개를 만들면 300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더 많이 여기다 집어넣으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리고 더 많은 디바이스를 넣으면 펑션이 더 좋아지니까 더 많은 펑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시대는 이것을 어떻게 작게 더 많이 집어넣느냐의 그런 어떤 경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이제 컴퓨터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컴퓨터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것이 처음 나왔던 ENIAC이라는 컴퓨터죠. 1945년도에 나왔는데, 이 ENIAC이라는 컴퓨터는 그 당시에 이제 전쟁도 끝났고 이제 냉전 시대가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군비 경쟁이 벌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뭐 미사일을 쏘고 로켓을 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날아가는지를 갖다 계산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빠른 계산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 사람 손으로 한다든지 뭐 다른 방식으로 하는 건 굉장히 늦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 번에 할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제너럴 퍼포스한 걸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러한 컴퓨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컴퓨터를 만들게 됩니다. 자, 1945년도에 만들었는데 이게 1956년까지 쓰였습니다. 1956년 쓰이고 마지막에 갔을 때 이제 이 ENIAC은 18,000개의 베큐um 튜브, 그리고 7,200개의 다이오드, 1,500개의 릴레이가 있었고 7만 개의 레지스터, 10,000개의 캐패시터, 그래가지고 500만 개의 이런 어떤 핸드 솔더 조인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무게가 30톤 정도 나가고, 그 다음에 크기가 2.4m, 0.9m, 30m. 그래가지고 한 20평 정도의 방을 꽉 채워야 되는 그러한 거였죠. 그런데 이 당시에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면은 이런 류의 이제 컴퓨터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컴퓨터들을 굉장히 잘하던 어떤 분이 있는데 컴퓨터 잘 안 돌아갔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컴퓨터 안에 이러한 어떤 그 나방이죠. 나방이 들어가서 죽은 걸 발견했지. 그래서 이래서 컴퓨터가 안 돌아왔다.
그래서 이걸 갖다 그때부터 이제 시스템 버그라고 불렀죠. 버그.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 요즘 같을 때면은 버그가 있다. 뭐 물론 세미컨덕터죠. 반도체도 버그가 있다 그러는데 이거의 어원이 원래 진짜 버그가 있었던 겁니다. 이 안에. 그것이 이제 버그가 됐죠. 이러한 컴퓨터의 시대가 이제 IC, 아까 말한 IC가 나오면서 어떻게 변했냐면은 이 밑에 있는 이 그림이 1971년도에 인텔이 만든 CPU입니다. 첫 번째로 커머셜리 프로듀스된 CPU고 인텔 4004라고 부르는데 2300개의 트랜지스터가 요 안에 작은 칩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안에 칩이 들어가 있고 그 칩을 바깥으로 패키징을 뽑은 건데 들어 있는데 그 2300개 트랜지스터 요것이 바로 요것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수준이 됩니다. 요건 한 요만한 칩이죠. 그게 이제 한 20평 되는 방을 갖다가 줄이고 그러고 이렇게 어렵게 만들던 것을 갖다가 굉장히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퍼스널 컴퓨터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트랜지스터가 무엇인가를 갖다 말씀드려야 되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를 요 안에다 한 개를 아까 보였던 그 트랜지스터를 넣고 다리 세 개를 뽑아서 이제 다리 하나가 이제 게이트고 게이트라는 것은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밸브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 밸브로 닫았다 열었다 하는 밸브를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물이 흐르듯이 있는 걸 막았다 가게 했다는 것인데 그 물이 이제 전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전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일렉트론이 될 수도 있고 홀이 될 수도 있고 나오는 쪽을 소스 이제 들어가는 쪽을 소스 나오는 쪽을 드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트랜지스터로 아까 말했듯이 앰플리피케이션도 가능하고 또 스위칭도 가능한 것이죠.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방법이 있지 않고 이렇게 JFET, 정션 팻이라고 해서 이제 디플리션을 시켜가지고 이걸 열었다 닫았다 여기 이 채널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제 BJT라고 해서 바이폴라 정션이라고 해서 MP 정션 두 개가 물려 있고 PN 정션이나 MP 정션 두 개가 물려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전기를 갖다 이 베이스를 가지고 컨트롤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첫 번째 만들었던 트랜지스터, 윌리엄 쇼클리하고 바딘하고 월터 브레이튼이 만들었던 트랜지스터는 이 BJT 형태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스펫, 이제 MOS,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메탈, 옥사이드, 세마이컨덕터 여기가 이제 캐패서고 여기에 캐패서에 전하를, 그러니까 캐리어를 일렉트론이나 호를 모아서 여기 전기가 통하게끔 하는 형태.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러한 형태가 이제 모스펫이라는 형태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죠. 처음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BJT 형태의 트랜지스터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모스펫과 비교해 보면은 모스펫 같은 경우에 이 커런트가 VG-VT 우리가 주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잘 우리가 컨트롤하면 굉장히 큰 커런트 게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트린식 스피드도 이 L제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요 트랜지스터의 랭스입니다. 요 길이입니다. 요 길이와 반비례하기 때문에 길이를 작게 하면은 더 많은 게인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BJT는 그렇지 않은데 반해서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했던 게 게이트를 통해서 게이트가 캐패시터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커런트 흐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잘 안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많은 모스펫이 BJT보다 더 많이 집어넣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BJT를 썼지만 그 다음에 모스펫의 시대로 가게 되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기를 덜 먹습니다. 가만히 뒀을 때 우리가 이제 스태틱 커런트인데 그게 안 흐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CMOS를 만들어 가지고 걔를 갖다가 작동시킬 때도 전류를 굉장히 CMOS가 작게 먹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BJT로 계속 개발해서 쭉 오다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니까 이것을 갖다 이제 CMOS를 바꿔서 지금 이제 CMOS의 시대가 된 거죠. 이것처럼 이제 디바이스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시대가 지나면은 바뀌어갑니다. 앞으로 이제 이 CMOS가 옛날 BJT 때만큼 보다 더 많이 사실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게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첫 번째 트랜지스터는 1961년도에 나왔고 이 아이디어는 1926년도에 나왔고 이게 실제로 많이 사용된 것은 이제 7,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활동을 쓰기 시작하게 된 거죠. 이러한 트랜지스터를 만드는데 사실은 한국 분도 굉장히 큰 관여를 하죠. 한국 반도체에 사실은
굉장히 태두라고 하실 수 있는 유명한 분인데 강대원 박사님이시라는 분입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셔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가지고 학위를 받으시고 벨랩에서 근무하시면서 이 모스펫에 대한 모스펫 트랜지스터에 대한 특허를 내셨죠, 이분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낸드 플래시 USB 꽂고 되시는 낸드 플래시에 있는 플로팅 메모리, 플로팅 게이트 트랜지스터, 그것도 이 강대현 박사님께서 특허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분들도 이런 이 반도체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것에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CMOS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CMOS라는 것은 무엇이냐? CMOS는 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의 약자입니다. 사실은 이 뒤에 Field Effect Transistor라는 게 붙는 것인데, 그건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CMOS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MOSFET, 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 Effect Transistor를 보완, Complementary라는 보완하다라는 뜻인데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보완이냐? NMOS와 PMOS,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제 트랜지스터의 캐리어가 일렉트론일 경우에 NMOS라고 부르고 홀일 경우에 PMOS라고 부릅니다. 이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꼭 같이 써야 합니다. 두 개를.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CMOS 두 개를 보완적으로 상응보해서 쓴다. 그래서 CMOS라고 부릅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은 이게 가장 간단한 형태의 CMOS입니다. 이제 인버터라고 부르는 것인데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0이 나오고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여기다 1이 나오죠. 컴퓨터는 잘 아시겠지만 0과 1 두 개, 2비트만 쓸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런 어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다음에 로직, 모든 어떤 AND, OR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이러한 NMOS와 PMOS 두 개를 합친 형태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CMOS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 거죠. 자, 잘못 뭐 눌렸네. 네. 자, 요것은 이제 낸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A와 B가 AND에다가 낫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 A에다가 참 거짓을 넣으면은 뭐 여기 이제 AND니까 거짓이 나와야 되지만 이제 낫이 붙으니까 참이 나오고 그러한 것들을 갖다 그런 로직 연산들을 하는 것이 이렇게 NMOS 하나, PMOS 하나, NMOS 하나, PMOS 하나 이렇게 붙여서 됩니다. 이게 되는 거는 왜 되는지는 뭐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이제 이렇게 NMOS와 PMOS를 이렇게 나란히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위해서는 NMOS는 이제 P 실리콘에다 만들기 때문에 P웨를 만들고 PMOS는 N 실리콘에 만들기 때문에 N웨를 만들어서 이렇게 나란하게 만들어서 이걸 갖다 이제 CMOS라고 부르죠. 이 CMOS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노이즈가 들어와도 그 노이즈에 대한 이 나오는 것들이 영향을 크게 안 받고 굉장히 깨끗한 클리어한 값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스태틱 파워, 그러니까 이걸 움직이면서 이 파워가 덜 씁니다. 굉장히 적게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CMOS가 다른 것들을 제끼고 이 로직 테크놀로지를 갖다 장악하는 기술이 되는 거죠. 뭐 좀 안 넘어가는데요? 넘겨주시겠어요? 아까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CMOS 인버터라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죠. PMOS 하나, NMOS 하나 있는 거죠. 자, 얘는 0을 넣어줬을 때 켜지고 얘는 0을 넣어줬을 때 꺼집니다. 반대로 얘는 1을 넣어줬을 때 꺼지고 1을 넣어줬을 때 얘는 켜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0을 넣었을 때는 여기는 켜지게 되고 여기는 꺼지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전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는 이제 전선이 끊어진 것이고 얘는 이 바깥에 여기 아웃풋인데 아웃풋은 어디랑 붙냐면은 이 위에 전기가 나오는 곳과 붙기 때문에 1이라는 시그널이 나오게 됩니다. 반대로 여기가 1이 들어간다. 그럼 여기가 꺼지고 여기가 켜지기 때문에 이 아웃풋은 이쪽과는 끊어지고 이 그라운드가 붙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해서 0을 넣으면 1이 나오고 1이 나오면 0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보시다시피 이렇게 0에서 1 나오면 얘는 1에서 0이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버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이제 얘는 0에서 1로 빨리 우리가 주는 시그널이니까 빨리 줄 수 있는데 이 나오는 놈은 1에서 바로 0이 되지 않고 1에서 0 하고 천천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다음에 0 동작을 한다든지 1 동작을 하고 싶으면은 얘가 떨어질 때까지 충분히 한 시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게이트 딜레이라는 것인데
이 게이트 딜레이라는 게 왜 생기냐면은 이렇게 파이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게이트 밸브를 딱 열면은 물이 여기까지 쫙 가야 되는 거죠. 물이 여기까지 쫙 가야 되는 건데 문제는 이 물 중간중간에 이렇게 레저버, 이렇게 저장해야만 되는 이런 통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틀면은 이 통을 다 채워야지만 물이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이게 1에서 1에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빠른 소자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소자를 빠른 소자를 간다는 얘기는 빠른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연산을 빨리, 01, 01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계산이 느린 친구와 계산이 빠른 친구가 있죠. 계산이 빠른 친구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얘를 갖다가 빠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자, 이것을 잘 보시면은 답이 나오죠. 자, 이걸 빠르게 하려면은 첫 번째, 레저버를 작게 만들면 되죠. 이 레저버를 우리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닙니다, 사실은. 만들고 싶어서 만든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생긴 건데 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레저버를 조그맣게 만들면 되고 또 하나, 이 흐르는 물을 많게 하면 됩니다. 흐르는 물의 양을 크게 하면은 그걸 금방 채우고 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게이트 딜레이를 잡는 건데 게이트 딜레이는 Q, 전체에 채워야 되는 양을 갖다가 I, 흐르는 커런트로 나눠주는 값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는 이제 어떻게 하면 Q를 줄이고 어떻게 하면 I를 늘릴 것이냐인데 뭐 이 Q를 줄이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그런 것들은 이제 공정 쪽에서 이제 디바이스 공정 쪽에서 하고 이제 뭐 여기 페라스틱 캐패시턴스를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I를 늘리는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 흐르는 커런트를 늘릴 것인가? 그 늘리는 방법이 바로 이 커런트를 갖다 늘려야 되는 거죠. 여기 흐르는 이 커런트를 늘리는 겁니다. 자, 뮤 모빌리티고요. 요 실리콘 채널에 요 T 옥스분의 입실론이라는 것은 요 모스 트렌 캐패시터의 캐패시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패시턴스를 늘려야 되는 것이고 W라는 것은 여기 위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L이라는 것은 요 게이트의 랭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겠죠? 가장 쉽게 하는 방법 바로 이 랭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랭스를 갖다가 줄이면은 그러면 거기에 반비례해 가지고 이 I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겁니다. 이 I를 갖다 줄인다. 그러면은 좋은 것이 트랜지스터 사이즈도 작아집니다.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작아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죠.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인테그레이션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스피드도 빨라지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좋은 거죠. 쓰는 사람도 좋고 만드는 사람도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이것을 갖다 줄이기 위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물론 이 옥사이드의 티크니스도 줄여야 하고 이 정션 뎁스도 줄여야 되고 뭐 이 VT도 줄여야 되고 뭐 모빌리티 손대고 뭐 이것들을 많이 하지만 가장 처음 했던 일은 이 랭스를 줄이는 일이죠. 이 위스를 늘리는 것도 있지 않냐? 위스를 늘리는 건 안 되죠. 왜냐하면 위스를 늘린다는 것은 크기를 크게 만든다는 것인데 그럼 우리가 생각했듯이 더 많이 만드는 것과 방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좋은 랭스를 줄이는 방법을 씁니다. 자, 보시다시피 게이트 랭스를 이렇게 줄여가면은 게이트 딜레이가 이렇게 쭉 줄어가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례해서 줄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지고 인테그레이트 서킷이 나와가지고 로직을 만든 이래 한 40년 동안 한 일은 어떻게 하면 얘를 갖다 이렇게 줄여서 작게 만들까였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스케일링 다운이라고 합니다. 스케일링 다운. 자, 스케일링 다운 작게 만들면은 패킹 덴시티 많이 집어넣을 수 있죠. 아까도 말씀드린 스피드, 하이 스피드.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서 파워풀한 IC 칩을 갖다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예를 보여드리는데 이제 인텔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제 SRAM, 이제 6개의 트랜지스터로 만들어진 이제 SRAM인데 65나노 테크놀로지일 때 이만한 크기였는데 그게 45나노 테크놀로지일 때 보면 요만해집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사이즈가 요만하죠. 32나노일 때 요만해지죠.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작아지죠. 그렇지만 실제로 이렇게 에리어를 갖다가 줄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쭉 들어가면 셀 에리어가 이렇게 줄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테크놀로지 노드, 65나노 테크놀로지, 45나노 테크놀로지, 32나노 테크놀로지 이 얘기에 대한 질문도 있으신데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그때부터 할 일은 뭐였냐면 작게 만들자. 스케일링 다운하자. 스케일링 다운하자. 그래서 많이 집어넣자. 그렇죠? 고든 무어라는 사람은 인텔의 창시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쇼클리를 세미컨덕터를 나왔던 8명의 배신자 중에 이제 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밥 노이스와 함께 이제 인텔을 만들죠. 이분이 인텔을 만든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1965년도경에 이제 그 이전까지 나왔던 칩들에 들어갔던 트랜지스터의 숫자를 한번 봅니다. 이렇게 트랜지스터의 숫자를 봤더니 이게 어떤 직선 형태가 되는 거예요. 60년도부터 이제 쭉 나왔기 때문에 처음에 한 개였고 뭐 그다음에 7, 8개, 뭐 20개, 30개, 100개 가까이 됐을 때 이제 65년도에 봤더니 이런 어떤 직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논문을 씁니다. 이분이 이렇게 젊으셨을 때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이 칩에 들어가는 다이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숫자는 18개월마다 2배가 된다. 그러고 이것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유명한 무어의 법칙이죠. 무어의 법칙. 자, 이 무어의 법칙은 약간의 수정이 거쳐지죠. 이제 나중에 18개월이 아닌 2년으로 바뀌죠. 그래서 every 2year마다 number of device는 더블이 될 것이다. 2배가 될 것이다. 로 됐고 이것이 2000년대 초 후반까지 맞게 됩니다. 이렇게 맞게 된다. 자, 이것이 이렇게 잘 맞았냐? 이 잘 맞았던 이유는 우선은 이분이 굉장히 훌륭한 예언자셨다. 기술의 굉장히 놀라운 그런 어떤 이게 이제 이 이후에 나온 것들인데요. 이제 그 기술에 대한 어떤 통찰력이 있었다. 이것도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이분은 인텔의 사장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시킨 거죠. 시킨 거여서 2배를 해라. 그래서 이제 슬슬 빌어가지고 2년에 2배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갖다 지키해서 이분이 이제 실제로 권한을 놓고 간 다음부터 이게 처지게 되죠. 이게 되게 되죠.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인텔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밤을 새면서 일하고 또한 뭘 했냐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갖다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을 갖다가 분업화해가지고 자 이걸 작게 만드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이즈를 작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작게 그리려면은 리소그라피도 작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옥사이드 티크니스를 줄이려면은 데포지션도 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 뎁스를 줄이려면은 임플란트 기술을 갖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러한 필요한 기술을 갖다가 계속 부분 나눠가지고 하게 되죠. 반도체는 그런 식으로 어떤 굉장히 모아서 노력들을 모아서 여러 분야가 모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갖다 이제 로드맵이라고 그러죠. ITRS 로드맵을 만들어서 각자의 분야들을 갖다가 하면서 발전을 한 거죠. 이런 무엇으로를 갖다가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자, 그 무엇으로는 실제로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렇게 맞았고 이제 트랜지스터의 숫자만 볼 때는 여기 보면 이제 이게 10억 개, 100억 개가 넘는 수준의 한 다이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 카운트가 그 정도 되도록 이제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점점 다른 방법들을 동원하고 이제 그러고 있지만 보고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은 요 밑에 있는 요 링크를 갖다 눌러보시면은 이것이 어떤 식으로 이게 맞아 나가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흥미로우니까 한번 나중에 한번 봐보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트랜지스터 스케일링을 하는데 그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게 만드는 거죠. 이걸 작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테크놀로지 노드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실은 처음에 의도는 요 메탈과 메탈, 투 메탈 피치의 절반 정도의 사이즈를 갖다가 테크놀로지 노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메탈 피치와 메탈 피치의 절반 정도는 사실은 요 게이트의 랭스가 굉장히 유사한 사이즈입니다. 굉장히 유사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테크놀로지 노드라고 부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게이트 랭스라고 이해를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쭉 맞아 나왔는데 0.5, 0.35 이렇게 쭉 맞아 나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 안 맞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0.25 마이크론, 1마이크론 되기 전에는 게이트 랭스가 짧아지는 게 사실은 좀 더 빨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짧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랭스를 줄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작게 만들면 작게 만들수록 이제 분자의 크기에 다가가기 때문에 분자라는 것은 자를 수가 없는 사이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더 이상 줄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는 이 크기는 무엇을 말하느냐? 이 크기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것을 줄이는 만큼 성능의 개선을 가져서 빠른 CPU를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빠른 성능의 어떤 지표이지 이것이 어떤 이런 지오메트리상의 크기를 말하는 지표가 로직에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로직에서는 더 이상 이것이 그런 지표가 아니고 이것이 어떤 광고의 목적, 선전의 목적으로 지금 나오는 3나노미터 테크놀로지가 이 랭스가 3나노냐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우리가 5나노보다 빠르고 어느 정도 수준의 속도의
파워의 그러니까 성능의 개선을 갖고 왔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로 이런 지오메트리와 연관성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자, 그래서 이 랭스의 크기들이었는데 이 까만 선은 랭스의 크기인데 이것도 이제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 처음에는 게이트 랭스를 많이 줄였는데 이제 더 이상 이게 나노 테크놀로지가 줄어들면서 이것을 줄여서 맞추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걸 작게 그려야 되는데 작게 그린다는 것은 이제 리소그라피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소그라피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펜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펜이 두꺼우면 절대로 작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죠. 이제 그것이 이제 웨이브랭스인데 리소그라피의 웨이브랭스인데 웨이브랭스가 더 줄어들지 않으면 이것을 못 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사이즈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성능을 개선을 가져와야 된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들어간 어떤 다른 방법의 그 퍼포먼스를 갖다가 빠르게 했던 방법이 바로 이 스트레인 엔지니어링이라는 겁니다. 스트레인 엔지니어링. 자, N모스와 P모스, C모스는 두 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근데 N모스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론이 이 소스와 드레인을 갖다가 지나게 되는 건데 이 N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와 드레인을 지나는 일렉트론 방향으로 이 채널을 잡아당겨주면은 그럼 빨라집니다. 빨라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던 요 커런트에서 요 모빌리티가 커진다는 얘기죠. 이 모빌리티가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이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양이. 그래서 N모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당겨주면 되고 P모스 같은 경우에 홀 같은 경우에는 이쪽 양쪽에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면은 더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죠. 모빌리티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 스트레인을 집어넣는 갖다 기술을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이 위에는 이제 하이 스트레인을 갖다가 줄 수 있는 나이트라이드 레이어를 넣어서 나이트라이드 온도 차이에 어떤 수축으로 여기 갖다 이제 잡아당기는 힘을 주게 되는 것이고 피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트레인에다가 점오늄을 조금 집어넣습니다. 점오늄은 아시다시피 실리콘보다 원자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양쪽에서 밀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다가 컴프레시브 스트레스를 걸어서 빠르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하는 것들 갖다가 90나노 테크놀로지에 처음으로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인텔에서요. 자, 이것은 이제 90나노 다음에 65나노 테크놀로지에도 쓰입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 더 아까 이 테크놀로지 노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테크놀로지 노드는 그러면 이 숫자는 과연 어떻게 정하느냐? 처음에는 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0.7만큼 곱하면은 요 다음 숫자가 되죠. 0.57 곱하면 0.35.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않습니다. 0.7 곱하면 뭐 0.25 금방이 되고 0.28, 0.13, 90, 65, 45, 32, 22, 그다음에 12, 그다음에 10, 그다음에 뭐 7, 그다음에 5 이렇게 내려가는 건 3, 7을 갖다 곱하고 대충 라운드업을 하면은 그 정도 숫자가 되죠. 왜 7을 곱하느냐? 그러니까 왜 0.7을 곱하느냐? 그것은 한쪽 면을 갖다 0.7만큼 줄이면 이쪽 면도 0.7만큼 줄이는 것이고 그럼 에리어가 어떻게 되냐면 77에 49 절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리어를 절반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0.7 곱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그런 의미는 좀 사라졌습니다. 많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이게 90나노 테크놀로지에 들어갔고 65나노까지 쓰였고 그 다음에 들어간 큰 체인지가 뭐냐면은 메탈 게이트 하이케이가 이제 45나노 테크놀로지에 들어갑니다. 좀 나오신 이제 하대현 박사님이나 저도 이제 이 메탈 게이트 하이케이를 많이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재를 작게 만들다 보면은 이 게이트 옥사이드도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 캐패스의 크기를 높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옥사이드를 얇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옥사이드는 캐패시터를 역할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근데 얇게 되다 보면은 여기를 갖다 뛰어넘어서 오는 터널링 커런트가 늘어나가지고 전기를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걸 갖다 이게 얇게 안 만들면서 이 캐패시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다이렉트릭 콘스탄트 값이 큰, 그래서 우리가 두께를 두껍게 쓰면서도 큰 캐패시턴스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다이렉트릭을 쓰자. 그래서 하이케이 다이렉트릭을 쓰게 된 것이고 현재 해프늄 옥사이드를 쓰고 있죠. 그래서 해프늄 옥사이드를 갖다가 여기다가 이제 쓰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 게이트도 우리가 폴리실리콘 게이트를 썼었는데 폴리실리콘 게이트로 이제 N모스와 P모스의 스트레시홀드 볼테이지를 맞춰줬었는데 이제 두 개의 메탈을 써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제 메탈 게이트 폴리 디플리션 이펙트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메탈들 두 개를 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메탈 게이트 하이 K가 들어온다. 그리고 요 전 페이지 나왔던 어떤 스트레인이 들어온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소재의 모양의 문제, 만드는 방법의 문제뿐만 아니고 이게 무슨 장비 업체분들 많이 계실 텐데 장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다른 장비들이 쓰이게 되죠. 자, 보시다시피 실리콘 저어모늄을 여기다 길러 넣어야 됩니다. 이렇게 파내고 길러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에피텍시 그로스라는 장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피텍시 그로스로 여기를 채워가지고 이런 실리콘의 모양대로 자라게 만들어 주는 것이고, 이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 우리가 실리콘을 갖다가 옥시데이션 시켜가지고 쓰이는 게이트 옥사이드가 아니고 하이케이를 써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하이케이를 써야 하기 때문에 ALD라는 기술이 로직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메탈 게이트, 메탈은 온도에 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덮은 다음에 이 실리콘, 소스 트레인을 갖다가 1000도에 원일을 하면은 이 메탈은 망가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소스 트레인을 만든 이후에 채워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etch를 하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그래서 실은 이렇게 더미 게이트를 만든 이후에 다른 머티리얼로 게이트를 만든 이후에 소스 트레인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 더미를 날린 다음에 여기다 메탈을 채워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메탈을 갖다가 갈아내서 없애버리죠. 그래서 여기서 CMP 기술도 로직의 게이트를 만드는데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새로운 어떤 소자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새로운 공정과 새로운 공정 장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45나노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제 32나노에도 메탈 게이트 하이케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이게 하이케이가 이제 이때는 요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게이트 메탈 게이트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가 32나노 테크놀로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인텔. 이때 이 핀팻 나올 때까지만 해도 인텔이 정말 대단한 회사였습니다. 인텔이 만든 것이 모든 거의 기본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는지 참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런 얘기들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핀팻. 이제 인텔에서는 트라이게이트라고 불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핀팻이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22나노 테크놀로지에 들어갑니다. 자, 핀을 갖다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렇게 올린 거. 그래서 여기가 소스, 여기가 드레인인 거죠. 그러니까 평면으로 돼 있던 걸 갖다가 이렇게 평면으로 해서 소스 드레인인 걸 갖다가 이렇게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소스, 여기가 드레인으로 해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전류가 증가하게 되죠. 왜 증가하게 되느냐? 위스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옵니다. 위스가. 세면의 위스를 쓰게 되는 거죠. 세면에. 전류가 흐르는 면이 평면의 한 면이었다가 세우면서 여기와 여기. 그러니까 위스를 늘리는데 아까 우리가 위스를 못 늘렸던 이유는 왜냐하면 에리어가 넓어지기 때문에 못 늘렸는데 에리어를 늘리지 않은 상태에서 위스를 갖다가 늘리는 효과를 나타내서 이 정전의 이 트랜지스터의 커런트를 갖다가 크게 할 수 있죠. 또 하나 무슨 좋은 점이 있냐면은 우리가 전류가 흐르려다가 흐르겠다 끊었다 흐르겠다 끊었다 했는데 이것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걸 끊기가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이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눌러서 끊는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되게 어렵죠. 파이프를 갖다가 이제 튜브를 갖다 이렇게 눌러서 끊기 어렵지만 튜브를 이렇게 잡아서 끊기는 쉽잖아요. 그렇게 일렉트로스태틱하게 여기를 갖다 잡아가지고 끊는 그러한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22나노에 이제 인텔이 이걸 처음 만들었고, 삼성과 TSMC도 마찬가지로 이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나오는 하이 퍼포먼스의 어떤 로직 디바이스들은 대부분 모두 다 핀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핀팻은 앞으로 5나노 테크놀로지까지 계속 사용될 예정입니다. TSMC 같은 경우에는 3나노까지도 이걸 쓰겠다고 그랬고요.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핀팻을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핀의 피치, 핀과 핀 사이의 거리, 그리고 핀의 높이, 그리고 위스는 얇게, 핀의 하이트는 높게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점점 발전한 테크놀로지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제 그 바깥으로 있던 컨택도 안으로 집어넣으면서 에리어도 점점 핀의 숫자도 늘리고 줄여가는, 그러니까 에리어도 줄여가고 그렇게 이러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을 만드는 방법이 전에는 쿼드러플 패턴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작은 것을 그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작은 펜이 필요합니다. 근데 펜은 커요. 193나노미터 이제 ARF를 썼기 때문에 펜이 이만한데 그려야 되는 거는 뭐 보시다시피 뭐 10나노, 27나노 막 이런 걸 그려야 되죠. 도저히 그릴 수가 없죠. 100나노짜리 펜을 가지고 요만한 걸 갖다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뭐 스페이서를 만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붕 그 담벼락 밑에 가면 이렇게 비를 안 맞죠. 그것처럼 요만큼이 애치가 안 됩니다. 요 옆에다 놓고 싼 다음에 애치하면 그렇게 남으면 그 애치에서 남은 데가 굉장히 얇게 되거든요. 그거를 이용해서 애치를 하고 그러한 방법을 또 한 번 쓰는 쿼드러플 패턴이라고 하죠. 쿼드러플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핀을 갖다 만들었죠. 이제 EUV가 나오면서 바뀌긴 했죠. EUV는 굉장히 작은 펜이기 때문에 직접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아무튼 이런 별의별 방법들을 쓰면서 이렇게 만들면서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자, 지난 20년 동안 그래서 그 스케일링 이외의 기술들을 갖다 한번 종합해보면 스트레인드 실리콘을 스트레인하는 방법 계속 썼고요. 하이K 메탈 게이트 2007년 이후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핀팻 계속 사용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디바이스 사이즈 스케일링과 함께 퍼포먼스를 갖다가 늘릴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집어넣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여기 기회 되시면 제가 유튜버 했는데 보시면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요.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장비들도 많이 개발됐죠. RTP라든지 에피텍시로스라든지 ALD라든지 CMP라든지 이런 예전에는 뭐 EUV도 마찬가지죠. 쓰지 않았을 것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새로운 장비가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한계에 도달하는 거죠. 한계. 자, 다음이 뭔가가 계속 궁금해할 것인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다음은 이제 GAA-FET, Gate All Around라고 그러죠. 2017년도에 IBM 온라인에서 물론 삼성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은 이전에도 그 MBC 팻이라고 해서 이전에도 연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페이퍼로 나온 것이 17년도니까 제가 2017년으로 적습니다. IBM 온라이언스가 발표합니다. EUV 리소그래피를 이용해서 5나노대에 이걸 갖다가 쓰겠다라는 걸 갖다 하죠. 근데 이제 5나노에는 실제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3나노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만드냐? 만든 최종 구조는 사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성이 이제 MBC 팻을 실제로 3나노에 쓰겠다고 그랬죠. 자, 이게 그 핀팻이 이렇게 서 있는 구조라고 생각한다면 그 핀팻의 중간중간을 잘라가지고 파이프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핀팻이 이렇게 있다면 핀팻을 중간중간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파이프를 만든 거죠. 이렇게 파이프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를 다 둘러싸서 이제 게이트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이제 멀티브리지 채널이라고 해서 MBC 팻이라고 삼성에서는 부르죠. 자, 어떻게 만드느냐라는 것인데요. 여기 다음에 나오나? 네,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리콘에다가 실리콘 저어머늄, 다시 실리콘, 실리콘 저어머늄, 다시 실리콘, 실리콘 저어머늄, 다시 실리콘 이렇게 쌉니다. 에피텍시하게 그렇게 쌓아야 합니다. 에피텍시라는 말은 레티스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올라야 된다는 얘기죠. 레티스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게 만든 다음에 얘를 엣치로 해서 이렇게 핀을 만든 이후에 이쪽 이제 소스트레인 쪽을 만든 다음에 이 셀렉티브 엣치를 통해 가지고 이 실리콘 저어머늄만 녹여냅니다. 그럼 이렇게 실리콘이 떠 있는 거 아닙니다. 이쪽 소스트레인에서 붙잡고 있는 겁니다. 있고 거기다가 이제 게이트 다이렉트를 바르고 게이트 메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소자 미세화는 이러한 트랜지스터의 구조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단순히 미세화뿐만이 아니고 새로운 스트럭처를 만들면서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GAFS를 만들려면은 에피텍시 그로스가 상당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ALD 증착들을 많이 해야겠죠. 여기들 갖다 둘러싸려면은. 그리고 이 트랜지스터, 이 GAFS는 이전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전에는 실리콘, 그러니까 세마이컨덕터는 서브스트레이트에 있는 세마이컨덕터를 사실 사용해 왔었던 겁니다. 근데 GAFS는 처음으로 우리가 만들어 붙인 세마이컨덕터를 갖다 사용하는 거죠. 자,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단순히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리콘만을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들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저어머늄도 붙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고 트리파이도 붙여서 사용할 수 있고 뭐 이러한 단계로 들어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갖다 이렇게 둘러싸면서 또 뭐냐면 우리가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곳을 공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메트롤로지에서 사실은 보면은 증착이 됐다 안 됐다를 사실은 어렵긴 하지만 핀팻도 좀 어렵긴 하지만 옆일 뿐이지 잘 보려면은 잘 안 보이긴 사실 보이죠. 근데 여기는 완전 실질적으로 뒷면을 갖다가 사용하는 게 됩니다. 뒷면이 정말로 깨끗하게 엣치가 됐는지
뒷면이 정말 클리어하게 클리닝이 됐는지, 뒷면에 잘 데포지션이 됐는지 이런 것들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지금 현재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서 갖다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드라이 클리닝이라든지 아니면은 다음에 나오겠지만 뭐 메트롤로지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이것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겠죠. 자, 그래서 GAFS를 통해서 이런 어떤 나노시트를 만들기 위해서 앱텍식으로서 EUV를 갖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 뭐 메트롤로지에서 많은 혁신이 좀 일어나줘야 되는 것이고, 인너 스페이스 포메이션 이쪽이 이제 인너 스페이스인데 이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베리에이션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특히 보이지 않는 면을 갖다가 어떻게 엣치를 하고 스탑시킬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지 공정 쪽에 이제 곧 나오고 계시게 될 이제 하 박사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골머리를 쏟고 계실 겁니다, 아마 이 부분들을.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후에는 뭐 실리콘 저머늄이 이제 실리콘 대신에 나노시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피펫에 피모스 같은 경우에는 홀 모빌리티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요. 그런 것이고, 또 이제 이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이후에는 뭐라 불러야 되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3나노에 이게 삼성에서 쓰는 것이고, 그다음에 2나노, 1나노. 그 이후에는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수준을, 많은 테크놀로지 노드를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도 나와야 될 텐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이냐? 그래서 이제 뭐 C팻이 나올 것이다, 아니면 시퀀셜로 버티컬한 놈이 나올 것이다, 시퀀셜 3D가 나올 것이다, 아니면 버티컬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한 개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2019년도 VLSI에서 이제 IMEC이 발표한 것인데 Complementary FET라는 개념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N모스와 P모스를 이렇게 나란히 만드는데, 자, 우리가 네 가지를 사실 중요하게 합니다. 퍼포먼스 빨라져야 되고, 파워가 줄어야 되고, 에리어가 줄어야 되고, 코스트 만드는 비용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스케일링을 통해서 다 해결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퍼포먼스는 어느 정도 빨라지긴 하겠지만 이 스케일링이라는 건 자체가 어렵고, 파워는 잘 안 줄어들고 있고요. 에리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이 안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코스트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고 있을 때 그러면은 에리어 부분이라도 우리가 더 줄일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얘를 갖다가 N모스와 P모스를 접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N모스를 아래 만들고 P모스를 위에 만들든지, P모스를 아래 만들든지, 그리고 N모스를 위에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에리어 측면에서 이득이 있고, 그다음에 퍼포먼스도 우리가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계산적으로요. 그래서 이렇게 컴플리먼터리 팻이라고 해서 C팻이라는 것을 갖다가 제안을 합니다. 이게 뭐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하시는 분들이 했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EUV가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만들다 보면은 이제 여기를 이제 짚는 부분들을 갖다 이제 소스 트레인과 게이트 짚는데 콘택이라고 그러는데, 콘택을 갖다 놓을 자리들이 점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작게 만들 수밖에 없고 EUV가 많이 쓰이고, 뭐 이런 복잡한 구조를 데포지션하는 것은 ALD 데포지션밖에 없고, 이러한 것들 갖다 어떤 채널을 만들려면 에피텍식 로스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베리드 파워 레일이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파워 레일을 갖다 묶게 되는데, 이제 파워가 지나가는 전선을 밑바닥에 묶고 시작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템퍼러처 프로세스가 이제 낮은 온도에서 돼야 된다. 그래서 점점 로 템퍼러처 프로세스가 많아지고 중요해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이전까지 이제 디바이스의 사이즈를 갖다 줄이는데 우리가 중점을 뒀다면은 이제는 서킷 레벨에서의 스케일링, 서킷 레벨에서 어떻게 디바이스 사이즈뿐만이 아니고 서킷 레벨에서 어떻게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을 줄이느냐라는 것들이 또 중요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워 레일이 위에 있으면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메탈 라인을 갖다 여기다 묶고 시작하자. 여기다 묶고 위에다가 이제 채널들을 만들어가지고 하자라는 것들이 이제 기술이 제한이 많이 됐고요. 이렇게 하려면은 이 머티리얼이 뭐가 돼야 되느냐. 그래서 루스티늄을 갖다 필요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뭐 텅스텐이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러한 메탈의 어떤 서멀 버짓, 높은 온도까지 견뎌야 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개발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일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제작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고, 이제 템퍼러처를 낮춰가지고 공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자, 콘택트도
전에는 게이트를 갖다 이쪽으로 뽑아가지고 했었는데 게이트를 갖다 이 핀이 있는 쪽으로 옮겨버리면은 에리어가 줄어들죠. 에리어가 이만한 에리어에서 요만한 에리어로 줄어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요걸 갖다 어떻게 여기다 놓을지에 대한 제약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구멍도 작아지고 구멍이 작아지면 문제가 뭐냐면은 레지스턴스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에서 레지스턴스를 먹는 것이 아니고 트랜지스터가 이어지는 선들에서 레지스턴스를 먹게 돼가지고 전류를 갖다가 많이 못 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열안정성이 큰 메탈 라인을 증치하기 필요하고 루스늄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이제 콘택트 구조의 제약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콘택트 구조를 갖다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리고 EUV의 도입이 확대되고 사용이 많아질 겁니다. 제가 이걸 갖다 2019년도에 보면서 저걸 좋게 되면은 EUV가 몇 대를 팔아야 돼? 엄청 팔겠다. 그래서 ASML의 주식을 살까 하고 봤죠. 그때 ASML 주식값이 130불이었어요. 그게 한 4, 50불 하던 게 130불. 이게 너무 비싸가지고 도저히 못 사겠다라고 그랬죠. 지금 한 600불 하고 있죠. 600불 나오고 한 700불 하고 있죠. 그때라도 샀어야 했습니다. 그때라도 샀으면 버는 거였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제약 조건들이 많아져서 이런 공정들이 많이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백엔드 쪽의 얘기를 조금 드리는데요. 이건 제 전공이 아니고 그냥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프로세스인데 뭐죠? 듀얼 다마신 프로세스죠. 그러니까 그 비아를 뚫고 그 다음에 트렌치를 판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라이너를 갖다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글루 레이어 붙이고 카파를 갖다 채운 다음에 카파 CMP로 갈아내고 이제 캐핑을 넣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카파를 애칭하는 것이 없죠. 애칭이 아니고 CMP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양을 잡아내는 그런 식의 백엔드 라인을 갖다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이 비아 라인들이 점점점 작아진다는 거죠. 비아 라인들이 점점점 작아진. 그 라이너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글루 레이어들은 왜 넣냐면 디퓨전 배리어를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잘 붙게 하기 위한 역할들인데 얘네들이 사실은 이 채우는 놈보다 그 레지스턴스가 높은 레지스티비티가 높은 물질을 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실제로 요 비아를 들어가는데 이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 배리어, 디퓨전 배리어라든지 라이너 쪽에서의 레지스티비티를 먹는 부분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 때문에 점점점 더 레지스턴스가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앞으로 굉장히 큰 숙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 얘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여기 링크를 보고 제가 정리를 한 건데 7나노 5나노까지는 현재의 구조를 그냥 쓰는데 이제 탄탈lum은 이제는 그 배리어로 탄탈륨 나이트라이드와 탄탈lum을 쓰는데 뭐 탄탈륨 나이트라이드 배리어와 뭐 코발트 라이너 정도로 바뀌면서 계속 5나노까지 쓰일 것이다. 근데 이제 25나노미터 메탈 피치보다 적어지는 3나노미터에 가면은 역시 이제 EUV 패터닝도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려워져 가지고 이제 셀폴 라인을 해가지고 비아를 뚫는다든지 아니면 베리드 레일이라든지 아니면 슈퍼 비아 두 개를 한꺼번에 뚫어버리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다른 것들이 사용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메탈리제이션. 그래서 이것은 이제 비아하고 이 트렌치하고 다른 머티리얼을 쓰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미 다마신. 이것도 이제 다마신이 아닌 이제 이 애칭을 써가지고 트렌치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의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요 이후부터는 굉장히 많은 백엔드 공장에 체인지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요즘에 중요한 게 이제 미들 오브 라인이라고 이제 이 메탈과 이 디바이스와 붙는 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텅스텐을 많이 썼었는데 이것이 이제 컨택이 작아지면서 이제 굉장히 라인 레지스턴스가 늘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머티리얼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을 갖다가 써야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이 이제 계속 제한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코발트로 간다든지 뭐 이미 코발트로 쓰는 인텔에서 쓰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이렇게 바뀌어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칩 쪽에서는 이제 점점 프론트엔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네 가지를 파워, PPAC, 파워, 퍼포먼스, 파워, 에리어, 코스트를 갖다가 장점을 가져가려고 했는데 점점 어려워집니다. 모든 게 다 어려워집니다. 퍼포먼스를 어떻게 끌고 나가보겠지만 이제 뭐 파워라든지 에리어, 코스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가는데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점점점 패키징 쪽의 중요성이 증대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에리어 측면에서 줄이지 못하다 보면은 쌓아 올라가는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적층을 해가지고 쌓아보자. 그러니까 TSV라든지 이런 식의 적층을 통해가지고 쌓아 올라가는 부분들. 이것이 이제 뭐 웨이퍼 레벨에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패키지 회사에서 패키지 단에서 PCB를 갖다가 바꿔가면서 뭐 인터포저라든지 이런 쪽을 써오면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 이게 점점 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어스의 로, 이게 프론트엔드 쪽에 무어스 로가 점점 슬로우 다운 되면서 이 패키지 쪽에서 해결하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코스트를 갖다가 드리븐해서 밸류 드리븐으로 바뀌고 스마트폰이 박형화되니까 얇게 만들어야 되고 뭐 웨어러블 쪽에 신뢰성 높아야 되고 방열 잘 되게 뭐 얇게 만드니까 저전력 방열 좋아야 되고 뭐 집적도를 늘려야 되고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패키지 단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이런 쪽에 많은 기회가 있을 테니까요. 혹시 보시는 분들이 많이 기회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쪽에서. 자, 그래서 보면은 뭐 어드밴스드 패키지 트렌드도 쭉 있죠. 이게 불을 붙인 게 이제 TSMC에서 인포라는 테크닉을 갖다 가져오면서 이제 AP를 갖다 애플에다 납품했는데 그것이 이제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그 바람에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칩을 갖다가 한 패키지 시스템 안에다 집어넣느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RDL 리스트리뷰티드 라인을 갖다가 넣고 뭐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고 인터포저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든지 이런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 굉장히 몇 년 내,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굉장히 핫하게 하지만 몇 년 내에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그래서 ITRS 로드맵을 만드는 SIA도 그 프론트엔드 쪽에 ITRS는 안 만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드는 로드맵을 뭐에서 만드냐면은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을 갖다가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구해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술 개발이 되고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건데 칩렛 디자인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칩렛 디자인이라는 것은 several smaller 다이를 갖다가 이렇게 다른 기술이죠. 뭐 20나노 테크놀로지, 뭐 여기는 뭐 12나노 테크놀로지 여러 가지 다른 기술로 만들어서 붙여서 사용하는 거죠. 패키지를 통해서 붙여가지고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사용하는 기술을 갖다 이제 칩렛 테크놀로지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것이 또 주목받는 하나의 이유는 우리가 공급이 계속 줄어들다 보면은 굳이 우리가 안 만들어야 하는 뭐 IO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이퍼포먼스 테크놀로지를 만들어야 되느냐. 걔는 다른 테크놀로지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사용하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하면은 좋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기술 쪽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스터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MD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프로세서나 칩렛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코스트가 이렇게 다운되더라. 그렇게 만들면은 코스트가 그냥 만들면 이만한데 그 7나노와 14나노를 같이 만들면 이렇게 줄어든다. 당연히 싼 걸로 만들니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줄어들어서 만들 수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이제 보였고 코스트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행처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사이드에서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붙일 것이냐. 얘네들을 다른 테크놀로지를 갖다가 어떻게 붙일 것이냐. 그러면 이제 I/O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 굉장히 많은 I/O들을 어떻게 붙일 것이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스터디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관심 있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웃풋을 카파로서 최고까지 이렇게 만든 이후에 카파로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패널라이제이션까지 만든 이후에 이렇게 된 그러니까 만들어진 놈팩과 만들어진 것을 갖다 페이스 투 페이스로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옥사이드는 옥사이드로 붙이고 카파는 카파끼리 붙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인터커넥션 I/O를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어떻게 온라인 할 것이냐? 얘와 얘를 어떻게 온라인 해가지고 붙일 것이냐가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거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그래서 많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 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게 진행될 것이고 이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한 축의 연구 방향 그리고 개발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TSV도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죠. TSV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붙인 이후에 아니면 붙이기 전에 TSV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붙이는데 TSV는 기본적으로 비하가 클 수밖에 없으면 왜냐하면 온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온라인 하기 위해서는 이게 보이지 않는 걸 온라인 하기 때문에 작게 만들기 어렵죠. 그러니까 비하의 사이즈와 크기의 숫자에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한 10분 정도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이제 제가 하는 건 이제 모놀리틱 3D 인테그레이션이라고 3D 인테그레이션 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칩을 갖다가 만들면은 칩에 이제 파워를 많이 사용하는데 파워들의 많은 부분이 이 커넥티비티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7, 80%가 이제 20나노 테크놀로지의 커넥티비티, 리피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어떤 전달하기 위한 어떤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한 뒷부분, 프론트엔드 공정이 아닌 뒷부분에서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뒷단의 와이어, 그러니까 인터커넥션의 길이를 줄여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길이를 줄이는 것으로서 물론 요즘에 이제 이 테크놀로지도 이제 내려가기가 힘드니까 이제 에리어 줄이기나 파워 줄이기도 어렵고 파워에서도 이런 이슈가 있고 또 요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로직과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메모리끼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센서를 붙인 로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LED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칩을 붙여야 할 그런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죠. 3D 인테그레이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만든 칩과 위에 만든 칩을 다른 칩을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거죠. 그러면 에리어 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인터커넥션이 줄어들면 파워가 줄어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3D 인테그레이션에서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방법은 TSV라는 방법이죠. 미리 실리콘 VR을 갖다 뚫어가지고 실리콘 VR을 뚫어가지고 그다음에 얇게 갈아가지고 걔네들을 갖다가 이쪽에 소자층을 만들고 이쪽에 소자층을 만들어서 붙이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붙이기 위해서는 온라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하의 사이즈와 비하의 숫자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은 우선 트랜지스터를 만든 이후에 이 위에다가 트랜지스터층을 리소그라피 공정을 통해서 만들면서 올라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모놀리틱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모놀리틱 3D라고 합니다. 모놀리틱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이제 한 덩어리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패키징하는 분들도 모놀리틱이라는 말들을 쓰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프론트엔드에서 모놀리틱하게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리소 공정을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이 비하를 굉장히 작게 그리고 수에 영향을 안 받을 정도로 많이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메리트 있는 반면 디메리트 있죠. 약점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트랜지스터는 세마이컨덕터 위에 만들어야죠. 세마이컨덕터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세마이컨덕터를 위층에다 만들어줘야 되는 공정이 하나가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 소자층을 만든 이후에 위에 층에다 소자층을 만들 때는 아래층 소자층을 만들 때 아까 고온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액티베이션이라든지 소스트레인 액티베이션이라든지 어닐링이라는 것은 뭐 900도 1000도에 굉장히 고온을 쓰는 것인데 이 위에 올라가면은 이미 메탈 레이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온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온을 안 쓰고 만들어야 되는 약점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에 만들어지는 디바이스가 아래 만들어지는 디바이스보다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모놀리틱 3D를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집을 갖다 여러 채를 짓는 걸 갖다 이렇게 빌딩으로 올리는 이런 3D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만든 이후에 그 도시 위에다가 다시 도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만드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시를 다시 위에다가 만드는 방법이죠. 그러려면은 우선 도시를 만들 기반을 만들어야 되고 그 위에다 다시 지금 같은 집을 짓고 그런 방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뭐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제 조지아텍에 같이 일하시는 임성기 박사님께서 계산하신 건데 뭐 에리어 줄어드는 건 뭐 당연하고 뭐 파워 줄어들고 그다음에 딜레이 줄어들고 뭐 퍼포먼스가 증가한다. 뭐 그런 것은 뭐 계산적으로는 당연하죠. 근데 만들 때의 그 가정은 퍼포먼스가 비슷하게 나왔을 때 디바이스의 퍼포먼스가요. 근데 퍼포먼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렵죠. 같이 만들기.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개발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우선은 밑에 단에 만드는 하단부의 디바이스들은 조금 더 높은 온도에 버티게끔 해주는 거죠. 조금 더 높은 온도에 버티면 위에 조금 더 높은 온도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기술들을 갖다 개발해야 되는 것이고 상부층에는 첫 번째 어퍼 레이어의 세마이컨덕터 층을 만들어야 됩니다. 세마이컨덕터 층을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제 프랑스의 레띠라든지 아니면 TSRI라든지 타이완의 그다음에 미국의 스탠포드라든지 여러 그룹들이 하고 있는데 뭐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실리콘을 갖다가 본딩으로서 붙이는 얇은 실리콘층을 붙이는 방법, 붙여서 스마트 거스로 띄어내는 방법, 아니면은 그냥 아모포스 실리콘을 만든 다음에 레이저로 해가지고 폴리실리콘을 만들어가지고 좀 성능이 떨어지지만 쓰는 방법, 아니면 아예 2D 머티리얼을 갖다 쓰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소자를 만드는데 고온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고온을 안 사용하면 퍼포먼스 떨어지고요. 그럼 고온을 사용하지만 얘는 고온을 안 느끼게 하는 그러한 기술이죠. 뭐냐면 레이저죠. 레이저 같이 위에서는 굉장히 강력한 온도 상승을 오르지만 절대적인 열량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밑에 온도는 안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이저온이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열 처리를 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트레인을 갖다가 그냥 저온 에피를 통해 가지고 성장시키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게이트 스택을 갖다 저온에서 포메이션 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삼성에서도 옛날에 했었고 그 당시에는 해다가 이거보다는 스케일링이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안 한 방법이고요. 레띠에서도 본딩이라는 방법, 이게 이제 레띠가 소이텍이라는 회사와 이제 스마트컷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이텍의 스마트컷 방법으로 붙이고 띄어내는 거죠. 그래서 얇은 실리콘층을 갖다가 형성시키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포드에서는 뭐 여러 가지 에피를 통한 방법들을 했었고 요즘에 와서는 뭐 카본 나노튜브 같은 새로운 물질을 갖다 덮어가지고 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대만에서는 레이저를 이용한 폴리실리콘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싱글 실리콘에 가깝게 만들까라는 것을 갖다가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할 일들은 뭐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을 소개시키는 겁니다. 뭐 저희가 이제 액티브 레이어, 실리콘 층을 만드는 걸로 옥사이드 세마이크론도 IGO나 뭐 이런 걸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개발하고 있는 중이고요. 웨이퍼 본딩도 실제로 해서 해보고 있는 중이고 레이저를 이용한 실리콘, 아모포스 실리콘의 크리스탈리제이션도 하는 것 중이고요. 이제 로 템퍼러처 프로세스로 이제 게이트 스택을 하고 CMP 하는 데다가 한 것도 하고 레이저 어플리케이션으로 레이저로 열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평탄화를 한다든지 뭐 메탈을 녹인다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소스 트레인을 갖다 저온에서 기르기 위한 셀렉티브 에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정 자체는 이제 본딩 자체는 그래서 하는 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패드를 갖다가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그 하이드로젠 임플란트를 얇게 치면은 이제 얇은 실리콘층을 뜯어낼 수 있게끔 치죠. 그 다음에 두 개를 엎어서 붙인 다음에 열 처리를 하고 위를 뜯어내면은 얇은 실리콘층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얘를 위층에다 소자층을 만들고 그 위에다 다시 소자층을 만들 수 있는 액티브층을 만드는 그런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그래서 잘 나왔다, 얇게 잘 나왔다라는 걸 갖다가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아직도 뭐 갈 길은 멉니다. 이게 굉장히 얇게 만들었는데 뭐 지금 한 100나노 이내로 만들긴 했는데요. 이것들 계속 더 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로 템퍼러처 프로세스도 레이저를 이용한 이런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레이저 장비들이 아직까지 이런 걸 하기에 적합한 장비들이 없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다른 회사들과 여러 가지 연락하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생각이거나 좋은 뜻이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자,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갖다 좀 할 건데요. 이제 스케일링은 퍼포먼스뿐만이 아니라 프로핏을 가져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사들이 계속 스케일링을 했었죠. 근데 이 프로핏이 없어지는 부분이 크죠. 스케일링의 퍼포먼스를 갖고 계속 퍼포먼스를 늘릴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겠지만 그것이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개발비가 많이 들고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다 쓸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계속 갈 것이냐. 말씀드렸듯이 코스트가 계속 떨어지는 게 주였는데 코스트가 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지금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쓰는 사람은 필요로 하죠. 물론 우리 반도체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능을 좋게 만들면은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계속 돈을 벌어서 투자를 하는 건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그 하이 퍼포먼스 시장을 갖다 쓰게끔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비싸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스케일링이라는 것은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2019년도? 2016년도에 이제 백악관에서 화이트하우스에서 만든 거에 의하면은 우리는 계속 빠른 것을 필요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는 무조건 증가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다. 이걸 증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는 반도체 회사에서 소재 스케일링을 통해서 해왔는데 이제는 못하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라라고 해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지금의 반도체 기술로 한다면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를 만들면은 70메가와트 정도를 사용할 것이다. 컴퓨터 한 대가.
슈퍼컴퓨터긴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한 1400메가와트입니다. 그럼 이거 한 220대? 20대 돌리면 땡입니다. 그 정도로 돌려야 될 정도로 많이 먹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방법 갖고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기술을 개발하라는 거죠. 계속돼야 되고 무어스로처럼 컴퓨팅 파워는 계속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는 무어스로가 아니고 이제 아키텍처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폰 노이만을 제가 빼먹은 것 같은데 폰 노이만이라는 분이 이 컴퓨터의 아키텍처를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죠. CPU와 메모리를 만들어서 CPU가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쓰면서 연산을 하면 된다라고 1010으로 사용하면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폰 노이만 구조였는데 이것을 갖다가 CMOS를 구현한 게 현재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CMOS는 점점점 스케일이 어려우니까 다른 걸로 해볼까 하는 게 비욘드 CMOS의 폰 노이만을 사용하는 것이고, 자, 이런 어떤 폰 노이만의 계산 방법이 아닌 다른 계산 방법을 사용해 보자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나오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뉴로모픽이라는 거죠. 아까 저기 안전부님께서 얘기하실 때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반도체가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뉴로모픽이라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사람이 이 물체를 보고 저게 사람이다, 이게 저게 개다, 저게 고양이다라는 걸 맞추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보면 압니다. 그렇지만 컴퓨터를 놓고 그걸 하기에는 지금 폰 노이만 구조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타임 컨슈밍하고 매우 파워가 많이 들죠. 왜 사람이 표현하느냐? 사람은 어려서부터 학습을 하죠. 얘는 고양이, 얘는 개. 계속 많은 것을 보면서 고양이의 특징과 개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보는 순간에 얘는 고양이의 특징을 많이 가졌다, 개의 특징을 많이 가졌다 알 수가 있죠. 그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자라는 것이 뉴로모픽이라는 방법이죠.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그것이 현재의 CMOS를 가지고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현재의 CMOS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의 CMOS 갖고도 이러한 계산 방법으로서 뉴로모픽을 만들 수 있죠. 이것을 갖다 가장 지금 많이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이제 테슬라라고죠. 테슬라가 많이 하고 있고 엔비디아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이러한 것이 있고 아예 폰 노이만도 아니고 CMOS도 아닌 다른 걸 써보자. 대표적인 게 퀀텀 컴퓨팅입니다. 조셉슨 소재를 갖다가 굉장히 저온에다 크라이오제닉 템퍼러처에서 놓고 그다음에 슈퍼포지션하고 그다음에 인탱글먼트라는 퀀텀의 기본적인 어떤 계산 방법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가 있죠. 저도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지 양자 유월성이라는 걸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작년도에 이제 구글이 발표한 거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이 현재 기술과 같이 이게 이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술과 같이 쓸 수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아키텍처 부분을 손대자라는 것이 한쪽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작년 SRC에서 나온 얘기들, 현재 우리 반도체가 앞으로 겪을 10년 동안 겪을 가장 중요한 것들 5가지가 있다. 그 5가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해결해야 된다라고 했던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쭉 썼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아날로그 하드웨어를 무조건 개선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해서 머릿속에 전달하는 그런 그 시그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는 100bps 정도로 이렇게 작게 전달합니다. 굉장히 이걸 전달하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오지만 8.75mbps라는 것이 들어오지만 이것을 굉장히 정제해서 적게 보내는 거죠. 뇌로. 뇌에서 판단만 할 수 있게끔 정제해서 보낼 수 있게끔 우리 머리는 돼 있지만 현재 CMOS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CPU에다가 부하를 줘버리는 거죠. 갖고 있는 데이터를 다 던지고 처리하게끔. 그렇게 그러니까 아날로그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환경과의 주고받는 것들에서 필요한 디바이스들인데 그냥 다 던지는, 시그널을 던지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서 충분히 아날로그에서 풀어갈 수 있고 리듀스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인포메이션을 리듀스 할 수가, 데이터를 리듀스 할 수가 있어야지만 된다. 사람처럼. 라고 이러한 식의 아날로그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 첫 번째. 아니면은 너무나 많은 커넥티비티의 파워라든지 아니면 CPU의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요. 두 번째. 지금 우리가 IoT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로 너무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죠. 얼마나 많이 만들어지냐.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가 있는데 그 컨저버티브하게 보수적으로 보면 이 정도, 크게 보면 이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실리콘 갖고 만들어내는 메모리가 얘네들을 못 따라갈 정도로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추세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른 메모리를 만들어서 더 많이 이걸 만약에 정말로 다 담아야 한다면은 지금 현재 기술은 아니다. 다른 이머징 테크놀로지에서 더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스토리지 테크놀로지를 어떻게 덴시티를 갖다가 더 늘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만들지 않으면은 현재 기술로는 이걸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캐패시티하고 데이터 제너레이션인데 데이터가 워낙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캐파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보내는 양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커뮤니케이션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캐파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용하고 수 있는 캐파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아니면 다른 방법, 아예 다르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라 하는 것이 또 하나의 것이고 그리고 이 와중에 가장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시큐리티의 문제죠. 시큐리티를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러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스토리지라든지 이게 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하드웨어 측면에서 이것들을 갖다가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면은 굉장히 좋을 것이다. 라는 방법. 그것이 하나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전기를 많이 잡아먹고 있다. 현재. 이렇게 증가하는 디바이스와 증가하는 데이터와 증가하는 커뮤니케이션이 쓰는 전기가 이 정도인데 프로덕션이 이 정도니까 이걸 꺾어놓지 않으면은 돌파해버리는 겁니다. 여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에너지 프로덕션 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훨씬 빠른 속도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지 디바이스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리즘 차원에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라 라는 이런 5가지 그랜드 고얼을 갖다 만들고 이것들을 갖다가 해야지만 10년 내에 해결해야 되지만 된다라는 것이 반도체에 떨어진 숙제입니다. 자, 근데 이런 숙제들이 풀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옵션들을 갖다 나왔어요. 뭐 스핀트로닉스니 뭐 나노튜브니 나노아이언이 뭐 셀프 어셈블리 디바이스니 뉴로모픽 디바이스, 퀀텀 이펙트 디바이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문제는 반도체만큼 싸고 간단하고 뭐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인테그레이션 덴시티 높고 프로덕티빌리티 좋고 릴라이블하고 파워 디시페이션을 줄일 수 있는 게 아직까지는 없다라는 거죠. 반도체 기술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반도체 기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이 써왔던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슈퍼 파워가 되어버렸어요. 300mm 웨이퍼를 갖다가 1나노미터의 베리에이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기술에 도달했는데 그것을 갖다 예를 들면 어느 정도냐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한 327km입니다. 요 안에 개미 한 마리, 1mm 있는 개미 한 마리가 입구, 업구를 컨트롤할 정도의 우리가 공정 기술을 갖게 되는 거죠. 갖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앞에 말한 무슨 뭐 뉴로모픽도 여기 되면 뉴로모픽, 퀀텀 이펙트 디바이스면 퀀텀 이펙트 디바이스 이런 것들도 이러한 기술을 사용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공정이나 장비 기술은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아마 제가 준비한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그 질문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이 좀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NC캠의 문지선 씨, 예, 질문 첫 번째는 10나노 이하부터 메탈 게이트를 카파가 아닌 CO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에 맞추어 장비와 소재를 다 바꿔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것에서 일부 조정만 하면 되는 것인지요? 약간 수정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메탈 게이트를 카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콘택트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 이제 코발트로 바꾸려고 예.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하 박사님께서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현재의 기술을 갖다 그냥 사용해서 그냥 뭐 스퍼터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현재 기술을 쓰고자 하는 것이 반도체 쪽에 항상 그 굉장히 컨저버티브한 트렌드니까요. 예, 그렇게 되죠. 근데 그런 어떤 것들 갖다 물론 뭐 CVD라든지 다른 것들로 개발한다. 그럼 대박이 되는 거죠. 뭐 다른 것들, 좋은 것들을 개발한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GAA FET에서 ALD 사용이 급격히 증가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CVD 사용은 줄어드나요? 그 이제 ALD라는 것이 이제 CVD도 요즘에는 굉장히
티크니스를 얇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ALD를 CBD, ALD like CBD, CBD like ALD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류가 많이 쓰여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뭐 단순히 ALD만 많이 쓴다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류의 굉장히 얇게 컨트롤이 가능한 티크니스의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어떤 장비들을 많이 예, 예, 사용하게 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낸드는 미세 선폭보다는 적층이 중요하여 EUV가 필요하지 않나요? 현재 낸드 7세대 176단까지는 EUV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세대, 9세대에도 EUV는 사용하지 않게 될까요? 이제 플래시 메모리를 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은 대답할 부분은 아니고요. 낸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스케일링의 한계에 도달해서 과연 이렇게 비싼 그런 리소그라피를 써야 되느냐라는 고민 끝에 그런 건 아니다.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세워가지고 이제 오히려 그걸 갖다가 엣치를 통해 가지고 엣치에다가 부담을 주면서 가는 방법으로 만든 적층과 엣치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갈 수 있는 한은 계속 갈 겁니다. 이걸 갖다 작게 만들었을 때의 문제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구조를 좀 바꾼다든지 뭐 도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동그란 놈을 갖다 반반 잘라서 쓰자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는데 반 자르면 4분의 1도 자를 수 있고 그러니까 뭐 이런 다른 방법을 통해서 가려는 시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근데 제 의견이고요. 이거는 이제 현업에 계신 분들이 더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예, 예. 한 5분 남았는데요. 이 지금 질문은 현장 질문은 다 나왔고 교수님 아마 이거 사전에 보셨을 텐데 네. 여기 뒤쪽에도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한 두 개 정도 하면 5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예, 골라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7나노, 5나노, 3나노 테크라고 부르는데 기준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노드에 대한 질문이신데요. 이건 제가 아마 지금 답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그게 이제 어떤 지오메트리 사이즈를 갖다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거보다 이제 어떤 퍼포먼스가 더 앞에서 보다 나아졌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의도로서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CD 사이즈, 그러니까 스케일 다운에 따라 CD 사이즈 구현이 작아지고 있는데 그 외 스케일링에 따른 저항을 개선하기 위한 신물질 도입 상황은 어떤가요? 그것도 제가 아까 그 페이지에 보여드렸듯이 어떤 카파 듀얼 다마신이 아닌 다른 방법들, 싱글 다마신이라든지 아니면 세미 다마신이라든지 하이브리드라든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른 물질들을 사용해서 하는 걸 말씀드렸고요. 거기 한번 그 링크를 줬으니까 그 링크를 드렸으니까 그 링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CMOS 기술이 점점 3차원적으로 복잡해지면서 이를 구현하기 있는데 공정장비 쪽에서는 어느 기술이 바틀렉이 되는지와 기술이 변하면서 점점 중요도가 사라지는 기술은 어느 분야인지요. 중요도가 사라지는 기술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우선은 바틀렉이 됐던 거는 아무튼 리소가 계속 큰 바틀렉이었는데 그걸 이제 EUV가 해결을 한 부분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GAF이나 이런 것이 가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정 조건들, 에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제 공정 조건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도를 더 낮게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정밀하게 컨트롤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그 클리닝을 했는데 뒷면을 클리닝해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했던 부분들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고 아마 하대현 마스터께서 더 많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소자의 3D 적층 기술에 있어서 ALD, ALE 기술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 이후 세대의 재료 증착 기술로서 추천해 주실 미래 재료 증착 기술은 어떤 것이 있으며 한국 내 설비회사는 어떤 준비를 시작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이건 뭐 ALD, ALE 부분만은 아니고요. 3D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모놀리틱 3D인데 제가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되기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겁니다. 그거보다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쪽, 그러니까 패키징 쪽에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것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온라인을 해가지고 더 많은 IO를 확보하면서 붙일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저온으로서 어떤 공정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테니까 그런 문제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더 자세한 게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D 소자별로 3D 적층이 가능한 최대 높이가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소자가 가장 높이 적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적층하는 기술이 이제 3D 적층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용도로 말이 사용되죠. 뭐 이거 그 3D 낸드에서도 3D라고 부르고 이제 핀팻도 3D 소자라고 그러고 저희가 아까 말한 어떤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도 3D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각각에 따라서 이제 다른 특징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세분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이거 이제 그거 됐고요. 네. 예, 마지막 질문 하나 현장 질문 들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강의 시간에도 질문하신 분 같은데 한국 우시오 협력회사의 김선정님입니다. 향후 데이터 처리량에 따라 전력 소모량이 증가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실리콘 베이스의 기술 개선과 패키지 개선 중 어느 쪽이 전력 소모 개선이 좋을 수 있나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금의 어떤 플래시나 D램이 아닌 다른 형태의 소자를 갖다 굉장히 적게 쓴 소자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고, 이제 거기 이제 패키징 쪽을 개선하는 것은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에리어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펑셔널리티를 늘리는 측면의 문제니까요. 예. 그거는 좀 다른 문제죠. 예, 끝나려고 하는데 마지막도 하나 올라왔네요. 예. 네페스 아크의 한규남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파워포인트 32페이지에서 서킷 레벨 스케일링에서 메탈 라인을 묻는다는 것은 기존과 다른 점이 뭔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존에는 트랜지스터를 다 만들고 그 파워라인들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려가지고 뽑아서 파워라인에서 파워를 줬죠. 근데 그러지 않고 파워라인을 갖다 내려서 묻는다는 거는 훨씬 더 이게 만들어야 되는 복잡도를 줄여주게 되는데 대신에 어떤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생기는 거죠. 이 공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이죠. 워낙 그 컴팩트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공정에 있어야 될 유리한 점도 가져가고 싶어지는 거죠, 점점점. 예, 되셨나요? 예, 그러면은 이것으로 시간이 됐으니까 오늘